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납세 의무의 소멸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확정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의무니까 무언가를 통해서 소멸되겠죠. 그죠? 소멸은 기본적으로 내가 세금을 납부하면 소멸되겠죠. 그죠? 이건 가장 일반적인 얘기고. 그리고 시험에 이건 안 물어봅니다. 그다음 충당돼도 소멸됩니다. 충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환급액과 상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려받을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납부를 지금 1000만 원 해야 돼요. 그럼 원래 100만 원 돌려받고 10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낼 1000만 원에서 돌려받을 돈 100만 원을 빼고 그럼 얼마가 남죠? 900만 원만 내겠다 이런 얘기. 이게 충당이에요, 충당. 그다음 부과취소. 자, 이 부과취소라는 것은 상당히 가슴 떨리는 얘기인데, 그죠? 나는 세금 낼 의무가 하나도 없는데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놓고 부과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못했어. 나의 실수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잘못했으니 없던 걸 해주겠다 그러겠죠? 이게 부과 취소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더럽지요, 그죠? 그죠? 그래놓고 선심 쓰는 것처럼 이건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부과 취소예요. 어쨌건 당연히 이거는 뭐 소급해서 없어집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냈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 만료. 자, 시험 문제는 다 여기서 나와요. 제척기간의 만료. 그 다음에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 완성. 자, 일단은 지금까지 시험의 기출문제 추세를 보면 요 성립에 대한 문제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요쪽이 좀 식상하니까 많이 나오니까 이제 요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요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 만료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마도 이제 요거 하다가 요거로 넘어올 것 같아요. 요거까지. 당장은 이 제척기간 만료가 뭔지, 기간이 얼마인지, 징수권 소멸시효가 뭔지, 그 다음에 기간이 몇 년인지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뭐 제 강의는 뭐 기본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쭉 한 두 번만 한번 들으시고 책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16문제 중에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는 맞는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니까 이 정도만 들으셔도 아마 10문제 맞추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안 배운 문제가 분명히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만 안 배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연연할 필요 없고요. 편하게 아는 문제, 아는 내용들만 가지고 풀으셔도 한 60시점은 나올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멸 문제는 제척기간 만료하고 소멸시 완성 문제인데요.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은 부과권이 붙어요. 부과권에 대한 뭐가 되죠? 제척기간의 만료. 자, 원래 제척기간이라는 거는 권리 행사가 가능한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과가 가능한 기간이죠, 그죠? 뭐라고 하냐면은 부과가 가능한 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만료가 되면 이때는 부과할 수 없다. 이게 부과 제척 기간이에요. 부과 가능한 게 뭐라고 해요? 이거를 제척 기간. 이게 끝나면 부과할 수 없는 거죠. 부과에 대한 문제예요. 말 나온 김에 소멸시효도 얘기를 해보죠. 자, 소멸시효는 징수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징수권에 대한 문제. 원래 소멸시효라는 건 민법 용어이기 당연하죠. 제척기간 소멸시효 전부 다 민법 용어입니다. 민법 용어인데 소멸시효라는 건 뭐냐면 애당초에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소위 말해 내 권리를 방기했다는 뜻입니다. 내버려 두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완성된다는 말을 쓰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5년입니다. 5년. 일반적으로 5년. 대신 5억 초과하는 5억 이상 국세는 요거는 10년. 10년 지나면 이때는 징수권이 소멸되는 제도. 요게 소멸시효의 완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소멸시효는 결국은 이 5년만 이해하시면 돼요. 5년. 5억 이상은 10년 이렇게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여기 뭐라고 되냐면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소위 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돈을 달려면 줘야 되는데 돈 달란 말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아무에게 안 하고 5년 지나면 5년 후에는 청구해도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요 소멸시효 제도예요. 자, 두 가지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는 결국 이제 부과 가능한 기간이 몇 년이라는 얘기인데요. 요게 지금 보면 무신고시, 무신고의 사기, 그 다음에 부정환에 계신 요게 몇 년이죠? 10년이네요. 10년. 그 다음에 무신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요거는 7년. 그 다음에 기타, 일반적인 경우죠. 사실은 기타라기보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5년. 저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5, 7, 10 무식하게 순서대로 5, 7, 10, 5년, 7년, 10년. 자,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요거는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시간을 따져보면, 자, 우리가 어떤 법정 기한이 있는데, 그죠? 법정 기한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일정 기간 지나면 이걸 뭐라 그래? 부과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만료가 돼버리면, 그죠? 앞으로 부과를 못해요. 자, 미래로 앞으로는 부과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 제척 기간이 몇 년이었었죠? 5년, 그 다음에 7년, 10년 그랬습니다. 이게 제척 기간의 만료예요. 근데 소멸시효 완성은 뭐냐면, 일단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어가지고요.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행사 가능한 날짜. 자, 이 사람은 신고를 했어요.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신고를 했거나 또는 뭘 했죠? 정부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뭘 안 했냐면 납부만 안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애당초에 법정기한까지 신고고 뭐고 하나도 안 했죠. 신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결정도 안 됐어요. 이 사람은 아예 부과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부과가 됐죠. 그죠? 확정됐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득세라든가 그 일반 세금을 신고하거나 세금을 고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오로지 뭐만 안 했냐면요. 납부만 안 했어요. 납부만. 그래서 이 기간이 몇 년이죠? 이것이 5년 지나면 5년. 대신 5억 이상의 국세는 이게 10년입니다. 늘어났어요. 지나면 이때 이후로는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데요. 소멸의 시점이 자, 이때는 과세를 못했죠. 아예. 그죠? 과세 못했기 때문에 미래로 소멸돼요. 앞으로만 부과를 못해요. 근데 이때는 과세가 됐어요. 이미 과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소급해서 이게 소멸해버려요. 소급해서. 과거로 소급한다는 얘기를 하죠. 옛날에 부과된 세금을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걸려도 세금을 부과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말할 때 이거는 향후, 장래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소급하여 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어야 돼요. 누가요? 정부가. 그래서 독촉장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을 때 그러면 권리 행사를 했다면 이런 얘기. 권리 행사를 했다면 이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때 뭐가 되냐면 중단된다. 그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때는 옛날에 그 기간 경과부는 이게 없어지고요. 새로 진행을 해요. 이게 중단입니다. 무슨 얘기냐? 독촉이나 압류를 했다 그러면요. 채권이라는 거는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그래서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5년 중에 일부가 지났어도 경과된 분이 없어지고요. 새로이 다시 또 5년을 새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중단이에요. 권리 행사를 했다면. 그런데 이 사람이 권리 행사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 행사를 불가능한 시, 불가능 시. 자,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내비두면 이 3년, 5년 시효가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정지시켜줍니다. 정지시킨다 그래, 정지. 이때는 정지시킨다. 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징수유예를 했어요. 이럴 일 없는데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징수유예를 10년 했습니다. 10년. 그러면 지금 세금을 여기서 납세 의무가 생겨가지고 확정이 됐는데요. 1년 후에 이게 징수유예를 했어요. 10년 동안. 그럼 이 사람은 10년 후에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죠. 정부가 이 징수유예 기간 동안은 징수를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죠. 이때는 행사가 가능 시점은 이제 이 징수유예 기간이 끝나야만 가능해져요. 내비두면 이미 1년 지났죠, 그죠? 나머지 몇 년만 지나면 끝나버려요? 4년만 지나면 5년이 경과돼 버리죠. 이렇게 내비둔다면 징수유예나 또 연부연납이 있어요. 연납 같은 경우는 세금이 미뤄준 동안에 이미 5년이 다 지나가 버려가지고 정부가 세금을 아예 청구를 못 해버려요. 그래서 정부가 미뤄준 기간들이 있죠. 이거
연납이라든가 또는 분납 또는 징수유예 이런 것들 기간 중에는 요걸 정지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정지시켜 놓으면 지금 이때는 기간을 경과 기간을 인정을 해요. 경과 기간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기간 지나면 유예해 놨다가요.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나머지 잔여 기간만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요때 지금 보면 자, 요만큼이 어떻게 됐죠? 여기 정지시켜 놨으니까 이거 없는 거죠? 1년 하고요. 추가로 몇 년 가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추가로 4년이 잔여 기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지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행사를 했다면 중단되고요. 행사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정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갑자기 요거까지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세요. 일단 돈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줘야 돼요. 그죠? 채무자가 채권자 돈을 무작정 떼올 수는 없어요. 돈 달라고 하는 게 뭐죠? 권리 행사예요. 권리 행사하면 새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상대방 미뤄졌어요. 미뤄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지시켜놔야죠. 봐준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잔여 기간만 갑니다. 두 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일단은 납세 의무의 소멸 부분이 납부 충당, 그 다음에 부과 취소 요거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옛날 거를 부과할 수 없다는 뜻이죠. 앞으로. 징수권 소멸 시효는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면 일정 기간 지났을 때 5년, 국세는 5억 이상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청구해도 안 줘도 된다는 얘기. 이게 소멸 시의 완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 교재는 없는데 중단과 정지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자, 중단과 정지는 제척 기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걸리면 부과하면 끝나는 거죠. 이거 밀어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소멸 시효에는 돈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돈 받는 경우는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단과 정지는 무조건 소멸 시효에만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조세 채권과 타 채권의 관계 문제인데, 자, 이게 지금 시험에 아주 민기적 조금씩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도 좀 복잡해요. 일단 여러분 이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자,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조세 채권과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서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채권 평등주의예요. 채권은 조세 채권이건 일반 채권이건 간에 어떤 걸 먼저 줘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언제 경우냐? 재산을 매각할 때. 자, 재산을 매각 시에는 일반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 일단 이때는 뭐가 있냐? 재산 매각 시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조세 채권이 일반 채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은 조세 채권 우선주의 이런 말을 써요. 조세 채권 우선주의.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소위 담보 채권이죠. 비담보 채권. 자, 담보를 잡은 채권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돼요.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비담보 채권이 있는 경우. 자, 여러분 담보를 왜 잡습니까? 있는 경우. 이때는 이 순서가 좀 달라져요. 결론은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는 얘기는 일반 채권만 있을 때 얘기해. 담보 채권이 없을 때. 자, 여러분 담보 채권을 왜 잡는다 그랬었죠? 왜 잡죠? 담보를 왜 잡아요? 왜 설정합니까? 재산을 매각했을 때 내가 돈을 먼저 받겠다는 뜻이죠. 소위 말하는 선회수에 대한 권리가 담보 제공이에요. 담보하고 서당권 설정하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있다면 이때는 조세 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우선할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보자면 기본적으로 보자면 피담보 채권은 조세 채권보다 먼저 갈 수 있다. 먼저 갈 수 있다. 먼저 갈 수 있는데요. 조건이 뭐냐면 법정 기일 전에 담보를 잡아야 돼. 법정 기일 전에 담보를 잡은 물건은 자, 무슨 얘기냐? 조세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담보를 잡은 채권은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소위 담보 우선주의입니다. 담보가 잡힌 물건은 담보 제공된 물건은
조세 채권이건 뭐건 간에 그죠? 민법에 정한 담보 우선주의를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조세 채권도 뭐는 우선할 수 없다? 미리 잡힌 담보 채권은 우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법정 기일 전의 담보 피담보 채권은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럼 당연히 여기 뭐가 달라붙죠? 여기 일반 채권은 담보 안 잡힌 채권은 조세 채권보다 후순위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는 게 다 요거예요. 법정 기일 전에 피담보 채권은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앞서가면 무슨 얘기냐면 그럼 조세 채권은 뭐가 빨라야 돼요? 조세 채권보다 담보 채권이 빠르죠. 그죠? 그런데 여기 뭐 하라고 하냐면 재산 자체에 부과하는 재산에 부과하는 조세는 요거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재산에 부과하는 조세는 담보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물건 자체, 과세 물건 자체가 과세 대상 자체가 재산이에요. 재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요. 재산세. 우리 공부하는 재산세하고요. 종합 부동산세. 자, 그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것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자, 여러분 상속세 및 증여세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요거는 아셔야 돼요. 재산세하고 종합 부동산세. 요건 그 자체 물건 자체가 재산이죠. 요거는 담보가 잡혀가 있어도 이게 무조건 우선해요. 지금까지 시험은 여기까지 여기다가 여기 하나 더 나왔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무조건 우선이에요. 무조건 우선. 왜 올라가지 마시고 소위 체납 처분비. 소위 그 강제로 조세를 회수하기 위해서 압류 들어가고 강제 환가 절차할 때 보면 조세를 회수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요. 소위 집달간 비용이라든가 자산 보관 비용이라든가 운송료라든가 그다음 기타 등등 비용이 들어가죠. 그걸 뭐라 하냐면 체납 처분비라고 하는데요. 이건 일종의 직접 비용이에요. 직접 비용.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팔려고 하는 물건이 다이아몬드다. 그럼 다이아몬드 보관료 들어가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지금 창고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용달차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용달차 운전수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용달차 운전수는 가장 후순위 채권자가 돼버려요. 그죠? 그 사람 돈 못 주죠. 왜? 선순위가 다 깔려 있으니까. 근데 그 용달차 운전수한테 돈을 못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요 관련된 재산 처분할 때 들어가는 직접 비용은 무조건 영순위예요. 영순위. 그래서 무조건 제일 먼저가 뭐냐면요. 체납 처분비예요. 순서가 없어요. 영순위, 영순위.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면요. 담보를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담보를 잡아도 그때는 뭐가 우선이라고요? 재산에 부과하는 조세는 피담보 채권보다 먼저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게 가장 문제 초점이에요. 이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담보 채권이 법정 기일 전이 아니라 법정 기일 후에 했다면 자, 법정 기일 후에 피담보 채권은 이거는 담보 조세 채권을 우선할 수 없어요. 이때는 당연히 조세 채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법정 기일이 있는데 법정 기일은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전이 있고 그다음에 후가 있습니다. 이때 피담보 채권은 너 먼저 잡았으니까 뭐보다 우선해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죠. 그죠? 근데 이 후에 피담보 채권은 나중에 잡았으니까 여기는 조세가 우선하죠. 맨 뒤에 뭐가 와요? 담보 안 된 일반 채권이 걸리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 문제고요.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 미리 그 법정 기일 전에 피담보 채권 조세보다 우선하는데, 그죠? 이 조세 중에 뭐는 우선을 해요? 여기서 재산 그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 재산에 부과하는 조세. 대표적인 게 재산세, 그 다음에요 종합부동산세. 자, 이런 것들이요. 자, 요렇게 순서예요. 결론 여러분들은 재산부과한 조세가 피담보 채권보다 먼저 앞선다. 그리고 조세가 걸린다. 이렇게요. 요 세 가지. 요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영순위가 걸리죠. 영순위. 가장 영순위. 체납 처분비. 자, 요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상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외에 뭐 임금 채권이라든가 소액 임차 보증 이런 얘기는 강의 안 하겠습니다. 그거 아느니 지금까지는 기껏해야 여기까지 일부, 요거까지 일부 이렇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조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요 조세 총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이어서 취득세 얘기로 직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책상 칠판이 뭐 취득세하고 섞여 있는데요.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취득세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방세인데요. 취득세라는 걸 보면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을 부동산 플러스 알파를 취득할 때 그다음에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자 며칠이죠?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는 조세죠. 조세인데 지방세입니다. 자 지방세인데요. 지방세는 크게 도하고 특강시로 나눠지는데 이 도세이면서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여기에 뭐가 붙냐면요. 부가세로서 덧붙인 세금이죠. 농어촌 특별세. 자 그리고 뭐가 붙죠? 지방교육세. 이렇게 두 가지가 붙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보면 부동산을 뭐라 그러죠? 납세 의무자. 취득할 때 붙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면 이거를 행위세라고 그래요. 행위세. 취득할 때 붙는 세금입니다. 행위세.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죠? 납세 의무자. 취득시기입니다. 취득시기. 취득한 날로부터 신고를 하려면 취득일자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관련된 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납세 의무 취득세가 언제 생긴다 그랬었죠? 취득세는 취득 물건을 취득하는 때,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하는 때. 그리고 재산세는요. 매년 6월 1일. 그 다음에 소득세는 과세 기간별로 과세하니까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리고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그 관련된 본세인 본세금이 확정되는 성립할 때 같이 따라서 성립을 하죠. 자 이걸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하고요. 신고에 대한 문제까지 이런 얘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 조세인데 요거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확정하죠. 그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별로 쭉 내용을 한번 쫓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한 김에 간단히 요거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있고 또는 기초지자체가 있어요. 요거는 크게 도하고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는 일반적으로 도가 되고요. 기초지자체가 시 또는 군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나 또는 광역시가 광역지자체가 되고 구가 기초지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그래요. 표현하기를 지자체인 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말들 표현 중에 지자체인 구 그러면 구가 특별시, 광역시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구가 있는 그 시가 많이 있어요. 수원시에도 구가 있습니다. 뭐 팔달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수원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구가 지자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지자체 의원 뽑을 때, 지방자치단체 의원 뽑을 때 서울은 서울시의원과 종로구의원을 뽑는데 수원은 경기도의원과 수원시의원을 뽑아요. 구가 있어도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지자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금도 지방세도 여기 도세하고 시군세가 나눠지고 특별시, 광역시세와 구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지방세를 얘기하다 보면 같은 얘기가 이쪽도 나오고 이쪽도 나와요. 왜냐하면 도세하고 시군세를 더하면 이걸 뭐라고 하면 이거를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시, 광역시를 더한 것도 이걸 뭐라고 하면 구세를 더하고 이것도 역시 지방세 이렇게 합니다. 두 개는 같죠, 그죠? 다만 이 도세와 특별시, 광역시는 달라요. 이건 다르고 이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게 50 해서 100이고 이게 70, 이게 30해서 100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뭐냐면 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자, 지금 보면 도세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 군세가 있죠. 그죠? 여기 특별시, 광역시세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구세가 있죠.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도세는 다시 또 이제 보통세가 있고 그다음에 목적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적세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거둘 때 그 사용 용도, 즉 목적을 미리 정해놓고 걷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적세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하고 이거 뭔지 아시죠? 지방교육세, 부가세 중에 일종이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두 가지가 있고요. 보통세에 보면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거 등등등등등등 많습니다. 시군세는요, 역시 이제 보통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세가 있는데, 자, 지방세, 목적세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세를 보면 시군세는 뭐가 있냐면 재산세가 들어갑니다. 재산세. 그리고 등등등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로 오게 되면은 이게 역시 보통세하고 그다음에 목적세 이렇게 나눠져서요. 보통세는 이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등등등등 목적세 역시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구세도 역시 보통세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세가 있는데 목적세 없지요. 그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보통세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재산세가 들어가고요. 재산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록면허세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지금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 등록면허세가 특별시 광역시 경우에 구세에 포함되는 조세가 무엇이냐를 물어본 게 뭐냐면 등록면허세죠. 그죠? 요걸 물어본 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왜 또 있는데 자,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뭘 공부한다고 했었죠? 취득세, 그 다음에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면 취득세는 도세에서 광역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이고 여기는 광역지자체인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한 세금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요? 도와 특별시를 뭐라 그래요? 광역지자체, 시와 구를요? 이걸 기초 지자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취득세는 왔다 갔다가 없어요. 그냥 그 도에서도 광역이고 특별시 광역시도 광역인데, 그죠? 요 등록면허세는 도에서는 광역인데, 그죠? 요게 그 특별시 광역시로 가면 이게 기초로 내려가 버려요.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취득 재산은 어때? 재산은 똑같이 요것도 기초에 같이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요, 이 등록면허세가 구는 기초고요, 시구 특별시 광역시는 그 기초고 일반 도에서는 광역이고 이런 부분들 요거를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득세에 대한 과세 물건을 말씀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처음에 첫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과세 요건이 납세 의무자와 과세 대상과 그 다음에 과세 표준과 세율 이렇게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목이건 간에 어쨌건 무조건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요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뒤에 나오는 다른 물건들, 재산세라든가 또는 뭐 도시계획세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 종류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과세 대상은 첫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 그럼 뭐가 있습니까? 토지하고 뭐가 있었죠? 토지하고 건축물. 자, 두 번째가 우리 교재에는 다른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선박이라고 해서 선박. 두 번째는 동산에서 첫 번째가 선박. 두 번째가 항공기. 그리고 차량 그렇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차량. 그 다음에 임목. 자, 임목은 서 있는 나무죠. 설립자예요. 설립자. 수풀림자가 아니고요. 서 있는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광업권. 임목 3번 임목 4번은 뭐냐면 광업 권리입니다. 권리로서 첫 번째가 광업권, 두 번째가 어업권, 세 번째가 회원권. 자, 요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목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임목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부동산도 얘기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론은 이제 동산에 대한 부분들, 동산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요 요 권리에 대한 문제 두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이거 정리를 좀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내용 간단하게 보죠. 내용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내용은 하나도 어려울 거 없고요. 토지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토지란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및 사용되는 사실세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토지는 요거는 등록 대상뿐만 아니라 플러스 실제로 쓰고 있는 사실상 토지를 전부 다 더해요. 다 포함합니다. 이걸 뭐라면 뭐를 국내에 있는 모든 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축물은요, 건축법 2조에 있는 규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법 배우시면 아시겠죠, 그죠? 건축법 배우면 2조에 건축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건축물은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건축물 플러스 뭐가 있냐면 시설물. 이걸 옛날에 구축물이라는 말을 썼었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건축법 규정을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토지에 정착을 해야 돼요. 건축물은 and 동시에 출력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뭐 공법 문제니까 그렇고요. 그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건축물은 토지 정착을 하고 지붕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를 따지지 않아요. 무허가도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무허가도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도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요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위 그 구축물 같은 거 보면 뭐 레저 시설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뭐 그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요. 뭐 도크라든가, 그죠? 스탠드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그 선박은 여기 뭐라고 되냐면 모든 배라고 돼 있어요. 그 우리 책에 보면 모든 배. 요거 빨간색 쳐놓으세요. 모든 배. 모든 배라고 하면은 동력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그죠? 모든 배. 다만 면제는 달라요. 면제하는 게 있긴 하지만 소용은 모든 배라고 하고, 항공기는 이건 사람이 탑승해야 돼요. 사람의 탑승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 항공기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탔다, 사람 탈 수 없는 거다라면 무조건 과세에서 빠져버려요. 차량은 이 원동기를 장착해야 돼요. 원동기 장치. 옛날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죠, 그죠? 원동기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과세한다. 원동기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무동력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임목은 여러분 민법에서 다 알고 계시니까 생각할게요. 임목은 뭐 등기가 되거나 또는 명인 방식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조경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산에 있는 지상에 있는 그 나무 전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지 서 있는 나무기 때문에 서 있어야 되죠, 그죠? 못에 벌목되어 있는 나무 쓰러져 있죠, 그죠? 벌목된 나무 안 되고 묘목도 안 돼요. 이거 제대로 안 서 있죠, 들섰죠 아직까지. 자, 그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인데 일종의 권리죠. 그래서 권리인데요. 요것들은 딱 세 가지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무조건 외우세요. 광업권, 어업권을 합쳐가지고 광어회. 회 아시죠? 광어회. 또 회원권은 오로지 광어회 세 가지만이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자, 양도세금 나와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임차권, 그 다음에 전세권. 여러분 민법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영업권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오로지 뭐만 돼요? 광어회 세 가지. 광어회 한번 세보세요. 광어회 세 가지만 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세법에서는 뒤에 나오는 뭐가 있냐면 양도소득세가 담겨 있어요. 거기 보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와 관련이 없어요. 그것들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업권도 나와요. 기타 자산에 보면 이것도 아니다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민법에 보면은 그 물권 많이 있죠. 물권, 그죠? 그것들하고도 연결이 안 돼요. 달라요. 오로지 취득세는 세 가지만 해요. 광어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정리할게요. 부동산은 육군입니다. 육군 대표 하나. 선박은 해군 대표 하나. 항공기는 공군 대표 하나.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이, 그죠? 공군이 횟집에 모여가지고 회를 먹어요. 광어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처음에 뭐라 그래요? 여분 안주를 먹다가 서비스 안주를 먹다가 마지막에 광어회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육해 공군이 광어회가 들어오면 전부 일어나서 차렷하고요. 기계 장비 빠졌네. 기계가 빠졌네. 기계 장비. 죄송합니다. 육해 공군이 다 들어와서 광어에 들어오면 전부 다 차렷하고 기립해서 박수를 쳐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해 공군 기립 광어에 들어왔다. 박수 쳐라, 이렇게. 일단 육해 공군은 대표 하나씩이에요, 그죠? 다른 거는 제외입니다. 얘들은 곁다리예요. 육해 공군은 차렷, 여순 생략입니다. 차렷, 기립, 일어나서 광어에 들어왔으니 박수 쳐라, 이렇게. 육해공, 기립, 광어회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요. 지금 보면 동산에 보면 선박, 항공기, 차량, 임목은 요것은 뒤에 계속 나오는데요. 요거는 승계 취득시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시 취득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그 동사는 지금 이 물건들은요, 선박이나 항공기 차량 임목은 임목이 아니 기계장비 임목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기계장비가 빠지니까 헷갈려지네요. 요 기계장비까지요. 해군, 공군, 차량, 기계장비까지는 지금 만들어서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만들 때가 뭐가 되면 원시 취득이 됩니다. 근데 거기다 세금을 물려버리면 결국은 이제 그만큼 원가가 늘어나고 원가에 마진이 붙겠죠. 그죠? 그리고 그 마진을 팔아버리면 다 누구한테 전가됩니까? 소비자가 다 세금을 떠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가령 외국에 수출할 때 가격이 늘어나면 수출할 단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 동산들은 만들 때 원시 취득자한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오로지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요거 무조건 묶어서 기억해 두세요. 근데 부동산은 승계 취득 시 무조건 과세합니다.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과세 물건 29페이지 과세 대상물 괄호 1번 부동산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그죠? 자,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토지 정착하거나 또는 등등등 생략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괄호 2번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및 이렇게 돼 있죠. 원동기 장치 추천하시고요. 기계 장비는 세 번째 건설공사 화물용 강업용으로서 기계 장비로서 열거된 부분. 자, 이 과세 대상은요. 우리가 여기에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우리 세법에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취득세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과세는 조세 법률주의죠. 기본적으로 열거된 경우만 한다. 자, 이번에 보시면 원시 취득구로고 기계장비는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하나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동사는 원시 취득 시 과세하면 그 세금을 소비자한테 가격을 통해서 전가시키기 때문에 원시 취득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만큼 원가가 안 들어가고 그 가격도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정책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정책적으로 정부가 요거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취득은 취득이죠. 그죠? 취득은 취득인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이건 뭐 이유가 따로 필요 없어요. 정책적이다. 소비자 보호 목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 기계장비,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얘기는 요 얘기는 다시 한번 나오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묶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항공기란 사람의 탑승 조정. 3번, 2번 얘기 또 나왔네요. 생략하죠. 선박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조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승객증 얘기 또 나왔네요. 6번 임목이란 정리하시고요. 7번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인데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괄호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이 회원권이에요. 그 회원권에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콘 종승, 골프장,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그 다음에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그래서 골이 뼈가 콘크리트처럼 튼튼한 종승이요. 이렇게 골콘 종승이요.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일단은 취득에 대한 과세 대상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